네, 두 번째, 텍스트의 표현입니다. 자, 텍스트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 멀티미디어 시스템, 즉 컴퓨터에서 어떻게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코드 시스템이 무엇인지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에서 문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약속된 이진 코드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각 문자에 할당하는 것, 이게 바로 코드 시스템입니다. 자, 각각의 문자를 컴퓨터에 저장하고 컴퓨터 내부에서 문자를 구분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죠. 컴퓨터 내부에서는 이 모든 문자가 이진 코드로 인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문자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건지를 일일이 매칭하는 어떤 그런 인코딩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인코딩은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통신에 사용할 목적으로 문자나 기호를 다른 형식으로 변환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963년도에는 아스키 코드, 64년도에는 그 앱시딕이라고 하는 이런 과거 표준으로 제정돼서 사용했던 코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코드가 1995년도에 표준으로 제정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아스키나 앱스틱과 달리 유니코드는요, 바로 영어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문자들을 코드 시스템으로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현재까지 이 유니코드 형태로 기반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 시스템에서 어떤 식으로 인코딩을 하냐, 바로 이진 코드 인코딩인데, 이진 코드는 말 그대로 여러분 0과 1로 돼 있다라는 거죠. 1과 0.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공백이 있고 채워진 게 있죠. 그래서 어디를 채우고 어디를 비우냐에 따라서 이렇게 A라는 문자를 어떤 게 A인지, 어떤 코드가 B인지, 어떤 이진 코드가 C인지 각각에 따라서 다 이제 이런 인코딩, 코드 시스템으로 인코딩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스키 코드, 대표적인 게 아스키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 시스템에서 미국 표준협회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좀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런 코드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아스키입니다. 데이터 처리 및 통신 시스템에서 상호 간의 정보 교환용으로 아스키 코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7비트를 사용합니다. 그 문자의 수가 2의 7승인 128개를 다룰 수 있게 되죠. 그래서 7비트를 사용한다는 것 2의 7승의 개수인 128개를 다룰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시면 아스키 코드 이 표입니다. 표. 전체 표인데 이 어떤 문자가 어떤 식의 이 그 이진 코드로 매칭이 됐는지 일일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10진수냐 16진수냐 문자 16 문자 16 문자 이렇게 다 매핑이 돼 있죠. 즉 10진수로 표현하는 것과 16진수 그다음 문자 이렇게가 세트입니다. 자, 10진수가 0일 경우엔 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수 목적에 따라서 사용되는 게 쭈루룩 있습니다. 계획 문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죠. 자, 여기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자, 몇부터 여기 보면 특수 기호들 이제 시작이 되죠. 뭐 플러스나 가로, 곱하기, 나누기 자, 이런 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0부터 지금 48이라는 숫자부터 0이라는 이 숫자 표현을 문자로 하는 겁니다. 49, 50, 51, 52 이렇게 9까지 표현을 했죠. 자, 그 다음에 또 특수기호. 특수기호도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65. 총 127개 중에서 65라는 이 숫자는 A를 의미한다라고 매칭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65는 A, 66은 B. 여기서 이제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A, 대문자 B. 이렇게 숫자가 매핑돼서 알파벳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잠깐 안 보이니까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또 이제 특수기호들이 존재하고 97번부터 소문자 A의 알파벳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A, B, C, D 또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끝나죠. 122번에서 Z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또 특수기호.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각 위치마다 각 그 10진수의 숫자가 어느 문자로 매칭이 되는지가 이렇게 표로 나타낸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아스키 코드의 어떤 규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코드표를 참고해 가지고 컴퓨터는 이런 어떤 숫자 10진수가 왔을 경우에는 어떤 문자로 인코딩을 해야겠구나라고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는 ASCII 코드에 이 컴퓨터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단위가 8비트예요. 그래서 이제 ASCII 코드를 8비트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ASCII 코드 전체 사용에는 7비트만 들어가는데 한 비트가 늘었죠. 그렇다고 이 8비트에 대한 만큼의 문자를 늘릴 수는 없으니 공백으로 남는 이 나머지 1비트짜리를 패리티 비트로 활용합니다. 아니 그럼 패리티 비트는 뭘까? 자, 패리티 비트는요. 오류 검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트입니다. 그래서 짝수 패리티 비트, 홀수 패리티 비트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자, 이렇게 8개의 비트로 구성된 오리지널 데이터가 있다고 보면요. 여기에서 이 데이터들이 지금 현재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체크를 합니다. 근데 짝수일 때는 이 0이 붙어야 되고 홀수일 때는 1이 붙어야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짝수 패리티냐 홀수 패리티냐 이렇게 각각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7비트 뒤에 1비트를 패리티로 써가지고 이 패리티를 통해서 7비트가 정상적인지 정상적이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한번 오류 검출을 예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짝수 패리티 비트에서 ASCII 코드가 110000인 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코드가 왔어요. 근데 7비트 코드 안에 있는 1의 개수가 짝수예요. 짝수계잖아요. 그래서 패리티 비트는 0이 되고 전체 코드는 011 00000 맨 앞에다가 0을 붙였죠. 패리티 비트로. 그렇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0을 보고 얘는 지금 짝수에 대한 거구나. 그래서 짝수 패리티 비트인 0을 붙였기 때문에 얘는 짝수인 게 정상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한 비트에 에러가 발생하면 오류 검출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우리 오리지널 데이터예요. 맨 앞에 0인 그 짝수 패리티 비트를 붙인 건데 그 다음에 110000이 통신이나 어떤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언제든지 이 데이터는 전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전송하다 보니 생긴 문제가 아니 0, 11, 00, 000인데 여기가 1로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은 지금 얘가 전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구나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맨 앞에 있는 짝수 패리티 비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짝수 패리티 비트는 0인데 실제 데이터는 1이 3개잖아요. 그럼 홀수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송 데이터의 8비트에서 1의 개수가 홀수 게임으로 이제 이건 오류다. 오류를 의미를 우리가 쉽게 검출할 수 있겠죠. 근데 패리티 비트를 사용해서 오류는 쉽게 검출할 수 있지만 해결 자체를 해주는 건 아닙니다. 이거를 이제 뭐 발견했다 해서 어디가 문제인지 해결은 못하죠. 그냥 얘는 짝수겠냐 홀수겠냐 그것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디가 문제인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전송을 시키거나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또 문제가 뭐예요? 뭐 이렇게 한 비트의 오류에 대해서만 검출할 수 있고 2비트 이상은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2개가 수정이 됐다. 그러면은 사실은 2개가 고쳐졌으니까 그대로 짝수가 되기 때문에 오류라고 검증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어떤 간단한 오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출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앱스틱인데요. 얘는 이제 IBM에서 서버급의 중대형 컴퓨터에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이 된 그런 코드 시스템입니다. 코드를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 8비트를 사용하고요. 근데 8비트 똑같이 ASCII 코드랑 같이 8비트를 쓰지만 전혀 다른 코드를 사용합니다. 이때 앱스틱은 2의 8승 바로 256개의 문자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8개의 비트를요 2개의 영역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상위 4비트와 하위 4비트로 구분을 합니다. 상위 4비트는 존에 대한 비트, 하위 4비트는 디짓 비트 혹은 뉴메릭 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역에서 읽은 비트는 코드 테이블에 대응을 시켜서 해당 코드의 정의나 문자를 알아내는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앱스틱에서는 2의 8승인 256개의 문자를 할당하는 것처럼 했지만 이 영역을 다 사용하지는 않고요. 단지 150개 정도의 코드만 사용한다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그럼 공백이 많겠죠? 자, 이게 앱스틱에 대한 코드 테이블입니다.
자, 보시면은 코드 테이블과 코드 구조를 보면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지금 보면 말 그대로 빈 공간이 좀 많이 있죠. 150개의 문자를 사용을 하는데 초기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여기가 이제 헥스 디짓입니다. 헥스 디짓. 그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헥스 디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비트, 4비트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눈다라고 배웠잖아요. 말 그대로 8비트에 대해서 앞에 그다음에 뒤에 4개씩 이 두 영역으로 구분을 하는데 앞에는 존 비트, 그다음 뒤에는 디짓과 뉴머리크 숫자에 대한 비트를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각각의 존 비트에서 어떤 그 비트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는데 자, 이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지금 11이면은 영문자의 대문자와 숫자 표시입니다. 영문자의 대문자 숫자 표시. 그럼 여기가 11 그리고 여기에 00이라 치면요. 1100이 채워지죠. 1100 그러면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입니다. 1100이니까 지금 현재 다른 건 0이지만 2의 2승과 2의 3승은 그 1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 8 그다음에 2의 2승이니까 90, 11, 12. 네,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위치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보면은 8비트니까 9, 10 진수로 헥스 디짓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0은 A로 표시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 11, 12, 13, 14, 15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0부터 15까지 16진수로 헥스 디짓으로 표현이 되니까 지금 현재 존 빛에서 어느 그 위치를 해당하는지를 비트를 통해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1100이니까 1100 그래서 8과 4를 더한 12 그러면 9, 10, 11, 12 바로 C가 되겠죠. 헥스 코드는 C가 되는데 이게 바로 10이라는 위치를 의미를 합니다. 그럼 10이라는 위치에서 내려다 보면은 결국에 이제 디짓 비트로 치면은 여기서부터 A, B, C, D가 세작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A, B, C, D. 그럼 C에 대한 존 비트를 통해서 위치는 찾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디짓 비트를 통해서 어떤 문자 인코딩이 돼 있는지 보면은 A부터 I까지가 영문자 표시로 매칭이 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A부터 I까지 이렇게요. A부터 I까지. 그 다음에 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J부터 R 여기는 그 다음에는 뭐 그 O부터 Z까지 존재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문자로 이렇게 접근했는데 만약에 여기 보면 11 대신에 10으로 영문자의 소문자 표시로 넘어간다 치면 어떻게 될까요? 10 그러면 10에 00이잖아요. 1000 A부터 시작하니까 1000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입니다. 그럼 2의 3승만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2의 3승은 8이죠. 자, 8이면 여기 존 비트로 8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럼 8번째에서 쭉 내려가다 보니 뭐가 있죠? 바로 소문자로 된 이 영문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자 A, B, C, D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앱시딕은 그 코드 테이블이 존재하고 존 비트를 통해서 위치를 찾고 그 위치에 해당하는 디짓 비트로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문자들의 매칭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한글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한글. 도대체 한글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자, 한글은 8비트 코드 체계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쓰고 있던 이런 비트 코드 체계를 그대로 쓸 수도 없고 별도의 코드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초성과 중성, 종성으로 구분하여 표현하는 방법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분을 하되 이런 구분을 해서 표현하는 방법 바로 이제 조합형 한글 코드인데요. 그래서 강가로 치자면 초성은 기역, 중성은 아, 종성은 이응 해가지고 강이라는 말이 초성, 중성, 종성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가도 마찬가지로 초성은 기역, 중성은 아 해가지고 강가라는 이런 조합에 따라서 한글 코드를 만들어내는 이런 코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완성형 한글 코드가 있습니다. 완성형은 이 모든 이 한글 코드에 대한 어떤 조합에 대한 개수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게 어디에서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각, 간, 갓, 갈, 각, 감, 각 이게 다 존재해서
여기 강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가져오고 가에 해당하는 걸 가져와서 이렇게 완성형인 한글들을 가져와 가지고 코드 시스템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조합형일 경우, 조합형 코드일 경우는요. 글자를 표현할 때 초성, 중성, 종성에 대한 각각의 코드를 저장하고 실제로 출력할 때 조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완성형 코드는 완성된 한 글자에 초점을 두는 방식이라서 그런 초성, 중성, 종성의 낱글자들 미리 다 조합을 해놔요. 그래서 글자들 모두 코드로 완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초성에 대한 것, 중성에 대한 것, 종성에 대한 것을 나눠서 이것들을 배치하고 거기에 대한 조합으로 완성시키는 조합형 코드와 달리 완성형 코드는 모든 이 완성된 코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뭔지만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최상위 비트, 그 최상위 비트는 이제 MSB라 하는데 최상위 비트가 1인 경우에는 한글 코드이므로 2바이트로 해석을 하고요. MSB가 0인 경우에는 아스크 코드이므로 1바이트씩 해석을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영어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바이트씩으로 해도 충분히 코드 시스템이 동작을 하는데 이 한글과 같은 경우는 조합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바이트가 안 되고 2바이트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최상위 비트로 2바이트로 가지고 할 건지 아니면 아스키 코드 형태 1바이트씩 해석을 할 건지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유니코드입니다. 여러분 유니코드는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나라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코드 체계가 필요함에 따라서 각 나라의 문자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개발된 코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유니코드 같은 이 코드 체계는요, 1990년도 그 제록스 외에 이제 몇 개 업체 연구자들 모여서 개발한 산업체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산업은 이제 국제적으로 뭔가 산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컴퓨터도 사용되고 멀티미디어도 사용되니까 어떤 표준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 표준을 산업 어떤 체의 표준으로 이렇게 개발해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근데 불과 1991년 유니코드 버전 1.0이 발표된 후에 세계 표준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즉 세계적으로 이런 코드 시스템, 각 나라의 어떤 문자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유니코드의 필요성을 다들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컴퓨터에서 다양한 언어 표현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그 소프트웨어 국제에 기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문자를 8비트 단위인 옥텟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유니코드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용량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문서 표현이나 처리보다는 문서 교환, 통신 분야에 알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은 뭐 유니코드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용량이기 때문에 지금은 유니코드 쓰는데 뭐 크나큰 뭐 제약이 크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 수용 문자 수는 2의 16승입니다. 그래서 65,536개의 이런 수용 가능한 문자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유니코드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자, 유니코드에 대한 표를 보시면 전 세계의 모든 문자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00010은 로마자나 로마권 그 로마자권 기호를 나타낼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 5 이 반 3, 4, 5에서 5는 다 쓰지 않고 이 정도는 기타 유럽의 문자들. 그 다음에는 뭐 중동, 아프리카, 남부, 중앙아시아, 그다음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그다음 CJK 문자, 그리고 인도네시아, 오세아니아 문자 이렇게 그다음 북미, 남미 문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런 문자 체계를 지원을 하는 게 바로 유니코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폰트입니다. 폰트. 여러분들 폰트 뭐 여러 가지 폰트들 자주 이용을 해보셨을 텐데 그런 인쇄 환경에서 사용하던 용어로 이제 글자의 모양을 의미하는 게 바로 폰트입니다. 글자의 모양. 근데 이제 글자의 모양은요 크게는 셰리프 그다음에 산 셰리프 이 두 가지로 셰리프는 이제 명조체고요. 산 셰리프는 고딕체입니다.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의 서체에 이 스타일과 크기를 고정시키면 하나의 폰트가 되는데 이 문자의 서체와 글자의 크기를 비롯해 뭐 우리 다양한 뭐 위첨자 기능, 아래첨자 기능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한글 보시면 여기 보면 뭐 위첨자로 할 거냐, 아래첨자로 할 거냐 이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여기 있네요. 자, 이런 거 같은 글자의 속성이 포함하는 것 이게 바로 또 이제 폰트입니다.
자, 구성 방법에 따라서 비트맵 폰트를 쓸 거냐, 벡터 폰트를 쓸 거냐인데 비트맵 폰트를 쓸 경우에는 여러분들 확대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모는 종이처럼 각지게 이런 그리드 형태로 깨지는데 벡터 폰트로 할 경우에는 전혀 깨짐이 없이 그냥 어느 위치에서 어느 위치까지 이런 이 거리나 이런 어떤 수치 값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글 폰트의 생성과 진화입니다. 한글 폰트는 도대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들 한글 폰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 컴퓨터에서 한글을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한글 폰트가 없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컴퓨터를 쓰면서 영어밖에 쓸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한글을 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최정순, 최종호라는 글씨장인 두 명이 거의 평생에 걸친 노력에 힘입어서 현재 한글 폰트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글은 디자이너 관점에서 글자의 제작 방법, 글자의 모양의 변화에 연계돼서 정리가 좀 됐고요. 굴림체 폰트가 1970년대 일본의 인기 글꼴인 그 나루체 둥근 고딕을 모방해서 이제 굴림체를 좀 급히 제작을 했었고요. 왜냐면 급히 하는 게 이제 실제 한글이 동작 가능한 이런 뭐 시스템이든 뭐 운영 체제든 한글이 있어야 되는데 한글 표현을 하기 위한 폰트가 없었기 때문에 급하게 이렇게 좀 모방해서 제작을 했던 이게 바로 굴림체 폰트입니다. 그런데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조형미를 현대적으로 표현하고 가독성을 극대화한 폰트 바로 맑은 고딕 폰트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뭐 맑은 고딕 폰트를 기본적으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자, 그게 바로 다 이런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폰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윈도우에 탑재된 한글 시스템의 폰트 용량이 큰 경우 그 기본 서체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윈도우 기본 글꼴 보시면 바탕체가 있고 굴림체, 그다음 도둠체, 궁서체, 맑은 고딕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본 글꼴을 지정해서 내가 원하는 폰트로 이 운영 체제를 쓰는데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는 캘리그라피입니다. 여러분 캘리그라피 한번 들어보셨죠? 캘리그라피는 이렇게 다양한 캘리그라피 이제 어떤 글들이 있는데 글씨를 쓰는 사람의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글씨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너를 사랑해. 뭐 이렇게 글씨가 마치 그림과 같이 아름다운 어떤 형태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근데 이제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는 불규칙함이 있고 그다음 동적인 선, 조형적인 효과, 독창성을 특징으로 하는 아름다운 손글씨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손글씨가 뭐 지정이 된 고정된 어떤 폰트의 사용으로 조금 사라지는 그런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손글씨가 사라지니까 이제 손글씨 어떤 각 사람들의 그 손글씨 자체를 이 폰트로 실제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폰트로 사용하자라고 해서 수많은 폰트들이 또 이렇게 다양한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뭐 기여한 이런 손글씨들이 폰트로 실제 변환이 돼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폰트 다운로드 하다 보면 뭐 굉장히 다양한 이제 폰트들을 쓸 수 있게끔 오픈된 폰트들이 많이 있죠. 하다못해 이런 폰트 생성을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손글씨 자체를 폰트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것도 가능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눈 손글씨로 가람 연꽃이라는 글씨를 이렇게 글씨를 누가 이렇게 직접 담아서 그 글씨를 그대로 AI가 폰트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도 갈매글, 여기는 강부장님체, 그리고 강인한 위로 글씨. 뭐 보면 글씨들이 좀 이렇게 다 특성이 다 다르죠. 이거는 고딕 아니고 고딩, 그래서 고딩체라고 고등학생이 쓴 글씨체고요. 그다음 고려 글꼴로 이렇게 또 좀 색다른 그런 글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쓴 이런 어떤 손글씨를 그대로 폰트로 생성하는 거를 이렇게 또 프로젝트로 진행을 한 적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디지털 시대의 텍스트 위기입니다. 자, 텍스트에 대한 이해력이 저하되고 있고 지금 한글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젊은 세대들이 텍스트를 훑듯이 읽고 지나가면서 자신을 이해한 것으로 좀 착각을 하거나 뭐 이렇게 좀 이해력이 저하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요즘 학생들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색 엔진 대신에 유튜브에 접속해서 과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떤 텍스트를 보면서 텍스트에서 정보를 얻어가는 그런 세대라기보단 오히려 영상,
영상으로 이 정보를 검색해서 그 영상에 대해서 보고 그걸로 과제를 해결하는 이런 세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짧은 문장이 익숙하고 긴 문장을 읽기 힘든 현상, 바로 텍스트에 대한 이해력 저하로 이어져서 지금 현재 굉장히 텍스트에 대한 어떤 이해력 저하에 따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위기 한글 사용인데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언어 파괴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통신체라고 해서 통신에서 주로 쓰는 뭐 그런 어떤 스타일, 글씨체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런 한글 파괴 현상이 PC 통신이 보급된 시기부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 키보드로 이런 어떤 문장을 쓰거나 한글을 쓸 때 키보드로 치다 보니까 좀 키보드에 치면 빠르게 칠 수 있거나 혹은 간단하게 축약해서 이 의미만 전달시키는 이런 경우로 계속 발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한글이 좀 파괴되는 언어 파괴 현상이 심각해진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축약된 말이나 다른 세대와 소통되지 않는 외래어 같은 말을 쓰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디지털 시대와 송구 시의 가치, 지금은 이 송구 시보다 이제 키보드, 스마트폰 자판이 더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내가 원하는 폰트를 지정해서 키보드로 치고 스마트폰으로 막 이렇게 치는 그런 게 좀 더 익숙한 그런 시대인데, 사실은 송구 시 자체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가치가 있는 아름다움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작품과 같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구시로 문장을 작성하면 자판을 사용할 때보다 이런 사용하는 단어와 어휘가 더 풍부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송구시를 예쁘게 쓰기 위해서 집중하는 힘도 길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필기를 병행하면 내용도 오랫동안 기억이 되고 학습 내용을 재구성하는 능력도 향상되는 그러한 장점들이 있겠죠.